사실 석인 씨랑 저랑은 되게 인연이 되게 오랫동안 못 봤지만 인연은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된 걸로 치면. 근데 사실 제가 와인 업계에 한 20년 저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와인책을 잘 못 읽어요. 대부분 와인책이 좀 쉽고, 이제 저는 어쨌든 공부를 그래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사실 잘 못 읽는데, 제가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진짜 제가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많이 했고, 내가 마치 진짜 부르고뉴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석인 씨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약간 석인 씨의 음성재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거의 20대 한 27배 원래 저는 이제 소믈리에에 대해서 수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석인 씨를 처음 뵀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석인 씨는 진짜 샤블리 같았어요. 와인으로 치면. 일단 20대였고, 너무 진짜 좀 싱그럽고, 밝고, 톤도 조금 이렇게 하이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석인 씨가 여기 책에 보면은 약간 방황의 시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전혀 진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밝고, 예쁜, 긍정적인 석인 씨도 약간 그런 고민을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하나의 소설 보듯이 재밌게 저는 읽었고요. 이게 인상 깊었기도 했고, 아마 많은 애호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와인이 되게 우연처럼 진짜 딱 한 잔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저도 그런 와인이 개인적으로 있고, 근데 석인 씨도 그런 와인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와인이 아마 나올 텐데, 우연히 여행 중에 만난 한 와인,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모든 저의 와인 여정, 이 책, 모든 것이 다 생각해보면 그 와인 한 잔에서 시작이 되었고,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이따가 그 와인을 함께 나눌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조금 낭독을 하면서 함께 보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우연히 가장 힘든 때에 여행에 갔다가 만났던 와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와인을 제가 해도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부르고뉴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그 클로드 디가 선생님을 제가 굉장히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이 저에게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의미가 있었다. 좀 이 와인을 또 함께 나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의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도 또 그런 와인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따가 마실 와인이고요. 지금 이게 이제 클로드 디가의 주브레 샹브리땡이고, 오늘의 이제 메인 와인이 될 거예요. 아마 석인 씨도 그때 그 와인이 이렇게 비싸실 거라고, 한국에서 특히. 그러니까 말이에요. 혹시 대표님은 와인을 탁 이렇게 갑자기 확 시작하게 된 하나의 와인 있으세요? 저는 사실 다른 분들하고 좀 달라요. 사회생활을 좀 잘하려고 와인을 시작했어요. 비즈니스로 먼저 하시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와인에 내가 꽂혀서 그런 건 오. 네. 할 수밖에 없어서. 네, 할 수밖에 없어서 시작했어요. 그러기엔 너무 깊게. 저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데, 이제 사실 되게 이 책이 소설처럼 진짜 거의 저는 애니메이션처럼 막 그려져요.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근데 저도 조금 비슷한데, 아르바이트 할 때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막 대학생 때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니던 레스토랑에서 그 손님이 와인을 하나도 모르는데 와인을 한 잔 주셨거든요. 와인 향도 맡아봐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손님 분께서 조금 이렇게 잘난 척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제 향을 딱 맡아보니까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인에서 이런 향이 나는구나. 그래서 그 와인을 사려고 보니까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보니까 그게 알록스 꼬르동이라는 와인이었는데, 그것도 부르고뉴 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접한 와인이 조금 비싸고, 이렇게 피노누아를 접하는 게 되게 사실은 피노누아가 비싸니까 사실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사실 피노누아로 시작하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접하기 시작하면 피노누아가 좀 맛없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향이 또 엄청 중요한 와인이기 때문에, 또 오늘 사전 테이스팅을 조금씩은 했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믿고 마시는. 또 우리 오늘 석인 작가님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와인을 약간 인문학이랑 어떤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책을 쓰시는데, 오늘 또 저희가 그래서 프랑스 문화에 알맞게 프랑스 치즈들이랑 이제 사키테리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고, 오늘 또 웰컴주로
레드 와인을 드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네, 오늘 키르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키르에도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다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건 키르라는 칵테일이고요.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페라티프, 식전주다, 칵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가시면 이제 키르를 드시면 좀 실패가 없다, 많이들 드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끼르는 이 크렘드 카시스라고 하는 블랙커런트 리큐르예요. 리큐르와 이 알리고떼, 부르고뉴 알리고떼 화이트 와인을 믹스해서 만든 칵테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유래는 펠릭스 키르라는 부르고뉴 디종의 당시에 세계대전 때 이제 모든 유력 정치인들이 독일군을 피해서 모두 도망을 갔을 때 그때 끝까지 남아있던 가톨릭 사제이자 그 다음에 레지스탕스로 활동했던 펠릭스 키르라는 인물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재미있는 게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특히 부르고뉴나 샹파뉴 같은 와인 생산지를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당연히 좋은 와인들, 가장 좋은 와인들을 약탈하는 일이었어요. 프랑스인들이 와인에 얼마나 자존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건드리고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좋은 까브들을 다 약탈을 했던 거고요. 와인 생산자들은 레지스탕스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막 안에 가벽을 세워서 좋은 와인들을 숨기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요. 그때에 펠릭스 키르라는 인물이 우리가 지금 샤르도네도 피노누아도 모두 약탈당했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걸로 건배를 하자 라고 해서 이 크렘드 카시스 리큐르와 알리고떼 두 개를 섞어서 마치 정말 레드와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건배를 하자라고 해서 그의 이름이 키르라고 된 거고요. 그래서 구게르라고 하는 치즈빵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고뉴에 가시면 키르와 구게르를 아페라티프로 많이 아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여기 에푸아스도 지금 와 있는데요. 에푸아스 치즈는 이제 신의 발냄새다라고 할 정도로 냄새가 아주 쿠리쿠리하지만 입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르고뉴 가시면 보통 치즈 플래터 시키시면 요거랑 그다음에 꽁떼랑 브리 이렇게 많이 3총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델리스드 부르고뉴 이것도 부르고뉴 치즈이고요. 이제 제 책에는 제가 크레망드 부르고뉴라고 부르고뉴 지방의 스파클링 와인이랑 페어링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 리에뜨죠. 리에뜨라고 이제 프랑스인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가공육인데 가공육을 스프레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게트 빵 같은데 치즈랑 같이 스프레드로 발라서 먹는 그런 리에뜨라는 샤키테리, 그리고 가공육 샤키테리들 준비해 주셨어요. 네, 사실 제가 에프야스에 대한 저도 추억이 좀 있는데, 저 프랑스 갔을 때 그 되게 어떤 좋은 분위기 좋은 부르고뉴의 레스토랑, 좀 고가의 레스토랑 들어갔는데 옆에서 이렇게 치즈를 카트로 밀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 먹을게 이렇게 뭔가 손짓을 손님이 하니까 그거를 이제 치즈를 커팅해서 한 조각씩 접시에 놔주는데 갑자기 그 신의 발냄새가 그냥 옆 테이블에서 치즈 한 조각을 뗐을 뿐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의 발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에프야스는 좀 숙성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한국에 들어오는 에프야스는 그렇게까지 숙성이 많이 돼서 그러진 않아서 이미 사실 이 정도 꺼냈으면 냄새가 진동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건 좀 그래도 한국인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와이너리랑 와인 이야기가 물론 많이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은 부제도 와인과 미식 그리고 역사와 문화, 예술을 만나다. 부르고뉴 공국의 역사나 수도사들의 기록, 뭐 플랑드르 예술가들 그리고 도시의 곳곳의 문화까지 아주 깊이 이제 작가님이 책에서 다뤄주시고 계신데 작가님이 왜 이렇게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쓰시게 되셨는지 다양한 맥락을 함께 엮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으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르고뉴 혹시 여행하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역사적인 순간들 그런 것들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들 와인은 이제 사치품이다, 뭐 럭셔리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와인은 농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서 났고 땅의 포도로 천지인이 만든 그 포도로 만들어진 것이 와인이기 때문에 저는 와인은 농산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땅은 정말 수천 년 동안 거기를 살아온 사람들이 켜켜이 쌓아온 스토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 한 잔에 그런 스토리가 담기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땅의 역사들을 알고 마시는 것과 또 모르고 마시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느꼈고, 책에도 나오지만 생산자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생산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보통 역사 얘기더라고요.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디서부터 이 와이너리가 시작이 되었고 포도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식으로 꾸려져 왔는지, 어떤 인물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여행을 통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와인은 그냥 사치품, 그냥 비싼 술이 아니라 이 역사와 문화가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런 술이구나. 굉장히 매력적인 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했던 건 바루자이라고. 맞아요. 처음 들었어요. 네. 저도. 디종의 그 시내에 가면 그 디종 출신이 이제 구스타프 에펠, 그러니까 에펠타워를 만든 구스타프 에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선문에 그 조각을 한 이제 리드, 프랑스와 리드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사이에 이제 바루자이라고 그 포도를 이렇게 밟고 이렇게 있는 책에 있습니다. 네, 동상이 있는데요. 155페이지에 네, 보면 그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갔어요. 이게 뭐지? 왜 저렇게 나체에 이렇게 뭘 밟고 있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루자이라고 해서 그게 부르고뉴 방언으로 와인 생산자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게, 구스타프 에펠과 막 프랑스와 리드와 같은 조각가들 사이에 이 사람들이 진짜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이 바루자이라는 와인 생산자구나. 이것이 굉장히 좀 큰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디종이요, 디종. 디종이 이렇게. 디종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나도 부르고뉴 갔지만 이거 못 봤어. 그러니까 이거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되게 우연히. 저도 사진 보면서 이 바루자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서 진짜 이거는 약간 석인 작가님 책 아니었으면 저도 몰랐을 법한. 근데 그만큼 이분들이 그 바루자이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를 갖고 있는. 맞아요. 그 자부심을 한번 마셔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1번 와인이 도멘 다르디의 클로데 랑그르 모노폴이라는 와인이고, 네, 다르디를 방문하셨잖아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다르디는 진짜 예쁜 와이너리였어요. 제가 여러 와이너리를 갔지만 샤토 자체가 너무 예쁘고 7분의 따님들이 운영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너무 19세기 샤토를 이제 구입해서 도멘으로 쓰시는데 너무 예쁘게 꾸며두셔서 꼭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모노폴이잖아요. 클로데 랑그르라는 모노폴 와이너리인데, 모노폴이라 함은 이 와이너리가 혼자서 단독으로 소유한 포도밭이란 뜻이에요. 사실 부르고뉴는 포도밭이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어서 한 도멘이 한 포도밭을 소유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그런 경우 모노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모노폴은 시그니처, 그러니까 본인들의 시그니처로 많이 내놓는 편입니다. 요 클로데 랑그르라는 포도밭은 부르고뉴의 꼬뜨드 니, 꼬뜨드 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 딱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로는 꼬뜨드 니와 꼬뜨드 본의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다. 그 개성을 모두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책에도 이제 그 테이스팅 노트가 적혀져 있어요. 물론 10년 전 2013년 산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때 느낀 느낌은 전반적으로 도멘 다르디는 좀 세련된, 현대적으로 세련된 와인을 좀 잘 뽑아낸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와인이 석인 씨 책에 다 있었던 게 일부러 막 구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진짜 리스트가 거의 똑같았어요. 좋아하는 리스트가. 진짜 너무 놀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책에 보면 추천 리스트도 있고, 뭐 라이징 그 와인 메이커 추천 리스트도 있고 있는데, 다 저희가 진짜 이미 좋은 생산자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 다르디는 말씀하신 대로 꼬뜨드 니와 본의 그 딱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그 두 가지의 성격을 되게 잘 나타내고, 말씀하신 대로 약간 현대적인 느낌이라는 게 저는 좀 마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다르디는 잘 보여주고요. 표현력도 엄청 좋고, 딱 드시면, 지금도 향 맡으시면 살짝 그 바닐라랑 오크향스가 되게 과실향이랑 잘 느껴져서 부담스럽지 않게, 또 오크가 과하면 좋지 않거든요. 근데 부담스럽지 않게 딱 식사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모노폴이란 단어를 또 열심히 찾아보시면 부르고뉴의 또 하나의 상징적인 네. 부르고뉴에만 쓰이는 네. 말이기 때문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부르고뉴는 진짜 그 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포도밭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포도밭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각조각 나눠져서 한 포도밭이라도 소유주가 막 80명 이러기도 하고요. 한 명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기 단독 소유인 경우 모노폴이라고 쓰고, 본인들의 이제 시그니처 와인으로 이제 밀죠. 그러면 질문입니다. 단독 소유가 되는 건 보면 법인이 그 땅을 인수하는 경우. 그쵸. 그러니까 그 조각들이 나져 있는 걸 다 사들여서 자기가 하나의 완성된 포도밭으로 이제 갖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포도밭 구획은 정말 그 10세기, 11세기부터 되어 있는 포도밭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걸 모노폴로 만들어 보려고 다
다 이제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진짜 대를 이어서 사가지고 만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안 된 경우도 있어요. 0.011%가 안 판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조각 하나를. 제대로 알바끼. 근데 지금까지 안 팔고 있고 생산도 안 하니까. 그래서 거의 모노폴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부르고뉴에선 참 힘든 일이에요. 이제 2번 와인도 비교해서 한번 테이스팅 해볼 건데, 이제 어쨌든 1번 와인보다는 2번 와인이 조금 더 일단 한번 테이스팅 해보시죠. 벤자민 루르의 메르소 와인이고, 이제 석인 작가님 책에서 되게 천대적인 젊은 생산자들 추천하는 와인 리스트에 있었던 생산자예요. 벤자민 루르는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젊은 생산자들, 라이징 스타들을 조금 리스트를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요. 뭐 실제로도 지금 많이 유명한 그런 와이너리이기도 하죠. 도메이기도 하고요. 근데 부르고뉴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그 포도밭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속을 계속 받아요. 근데 그 나폴레옹 때 만들어진 상속법 때문에 상속이 되면 무조건 n분의 1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밭이 아들, 딸 상관없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n분의 1로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도밭이 계속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쭉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좋겠죠. 하지만 가업을 이어가지 않을 사람들 혹은 이 상속세가 너무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포도밭 조각들이 조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르고뉴가 이렇게 오래된 전통적인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젊은 생산자들 혹은 새로운 생산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런 포도밭들을 살 수 있는 접근성이 또 한편으로는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생각보다 좀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는 생산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벤자민 루르는 너무 특이하게도 왠지 부르고뉴 출신이다 하면 친척 중에 와인 생산자는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없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너무 와인 생산자가 되고 싶었는데 친척 가족 아무도 없어서 15살 때 이제 농업학교를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빠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이제 이력을 쌓아서 꽤 빠른 나이에 이제 네고시앙이라고 포도밭 없이 설립할 수 있는 네고시앙을 설립한 다음에 이제 포도밭을 사들여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건 와이너리를 만든 경우고요. 좀 또 의외로 저는 벤자민 루르는 좀 되게 현대적인 와인 생산자지만 또 반대로 아주 정통적인 스타일을 만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현대적인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성에 굉장히 좀 뜻을 둔 그런 와인을 만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메르소도 굉장히 클래식한 것 같아요. 원래 그 벤자민 루르가 진짜 천재 와인메이커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사실 사돈의 팔촌 이런 게 있으면은 바로 이제 기술을 받는 건데 그쵸. 스스로 정말 노력형이고 또 더 칭찬받는 것 중에 하나는 벤자민 루르는 매 빈티지가 지금 좀 발전한다는 평가를 좀 더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의 자기네들의 방식이 있으면 그걸 좀 고수하기 마련인데 지금 사실 기후도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벤자민 루르도 처음에는 되게 표현력이 좋아서 처음에 되게 쉽게 마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향 맡아보면 의외로 향이 지금 조금 닫혀 있거든요. 네. 근데 벤자민 루르 원래 예전 메르소는 되게 좀 잘 폈었어요. 좀 이지한 느낌도 있었는데 뭐 그러면서도 좋았었죠. 근데 점점 최근에 이제 이걸 수입하시는 또 사장님이랑 이제 와인을 시음할 기회가 있어서 여쭤보면은 벤자민 루르는 계속 지금 와인 양조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를 딱 정형화시키지 않는 생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이미 자기가 젊은 와인 메이커 중에서는 정점에 있는 생산자인데도 자기가 계속 노력하고 자기가 좀 더 장기 숙성할 수 있도록 와인을 만든다는 게 되게 놀라운 생산자 중에 하나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한국에선 너무 인기가 좋아서 많아져서 가격도 사실 좀 많이 인상된 상황이고요. 뭐 물론 모든 부르고뉴가 좀 인상이 됐지만 벤자민 루르가 메르소, 특히 네, 메르소. 그렇고, 근데 드셔보시면 1번과 1번도 물론 맛있게 마셨지만 2번은 확실히 그 응축미나 농축미는 좀 다를 거예요. 향이 조금 닫혀 있어도 입안에서 확실히 좀 꽉 차는 밀도감? 그래서 우리 오늘 때로와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때로와 개념보다는 조금 더 작가님이 프랑스 문화 그리고 역사 이런 전체적으로 좀 관통하는 개념으로 좀 더 바라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는 그 때로와의 개념이
또 작가님 보시는 개념이 어떤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테루아는 영어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요. 이게 테루아가 없어요. 언어로. 그러니까 프랑스어 외에는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영어로 표현을 했을 때에 a sense of place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a sense of place. 그러니까 이 와인에서 느껴지는 플레이스의 흔적인 거예요. 내가 와인을 통해 이 센스 할 수 있는 그 플레이스를. 너무 멋있죠. 그게 와인의 매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와인 한 잔을 마시지만 이 안에 그 땅과 기후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실 아주 처음의 시작점은 프랑스인들의 땅에 대한 어떤 자부심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한국의 신토부리라는 얘기 아시죠? 이것과 굉장히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신토부리는 몸과 땅은 둘이 아니다, 하나이지 둘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 또한 한국인의 땅과 이 우리 농산품에 대한 애착에서, 자부심에서 오는 거잖아요. 프랑스인들도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강한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농산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신토불이라는 거의 비슷한 개념을 테루아라고 16세기, 17세기에 처음 표현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점차 와인으로 이어지고 하면서 와인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sense of place라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개념을 사실 발전시킨 것이 부르고뉴 수도사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1번에 있는 잔이 이제 뽀마르, 제노블랑제의 뽀마르 와인이고 2번 와인이 이제 모레이 생드니 와인까지 따라 드렸는데 일단 뽀마르 와인 먼저 설명 들으면서 테이스팅 같이 해볼게요. 사실 제가 뽀마르 와인이 그 책에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는데 사실 저도 뽀마르 와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부르고뉴 와인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은 평소에 즐기기는 어려운 와인이라서 부르고뉴를 공부하고 제가 제일 좋은 건 제가 생산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아 이건 맛있는 생산자다. 10만 원대에도 충분히 맛있는 생산자다. 아까 다르디처럼. 근데 그런 것처럼 마을도 좀 주베 샹브르땡, 뭐 샹블미진처럼 아주 이제 고가의 마을 뒤에 가려진 그 좋은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 뽀마르에 대한 언급이 책에 많이 나와서 제가 되게 기뻤고 같이 시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 멋진 저녁 식사였다까지 하면 꽤 좋을 것 깁니다. 같아요. C'est le combat de jour et de la nuit.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낭낭하세요. 너무 편안하게 제가 왜냐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뽀마르 너무 마시고 싶었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얇게 저민 소고기는 없지만 네, 근데 그랑크리가 없고 이제 프리미에 크리만 있는 생산지인데 그래서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리미에 크리를 다양하게 접하면서 그 테루아의 차이점을 느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지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볼레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딱 붙어있는 마을인데 볼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포마르는 이렇게 좀 건장하고 체격 있는 느낌이라면 볼레는 훨씬 더 우아하고 꽃향기가 있고 그래서 그게 19세기부터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포마르는 부르주아 같다. 그 당시에 부르주아의 느낌은 약간 좀 쇼오프하고 약간 귀족은 아닌데 뭐 요런 상공업 계급의 뭐 이런 느낌이었지만 예를 들면 볼네이는 좀 귀족적이고 시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둘 다 그랑크리가 없고 프리미에 크리만 있는데 프리미에 크리를 좀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뽀마르와 볼레가 그 부르고뉴 남쪽 지방에서 가장 레드와인으로 또 유명한 두 산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힘과 구조감이 뽀마르에 좀 더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제 첫사랑 와인이었다고 한 알록스 꼬르동도 그 아래 지방에 같이 이제 삼총사고 볼레는 거의 그 본 지방의 샹볼미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우아하고 화사한 스타일의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그 구절이 뽀마르가 좀 긴장을 풀어준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래서 사실 부르고뉴 와인 마실 때 저희 이제 다 와인 같이 회원분들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긴장돼요. 막 언제 열릴까 이런 다 생각을 기억해야 될것 같고 하면서 막. 마시는데 사실 뽀마르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편안하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마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저도 근데 이 생산자 처음 마셔봤거든요, 지금.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이 제노블랑제가 생각보다는 뽀마르를 좀 더 섬세하게 지금 만든 것 같아요. 테이스팅 해보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꽃향기도 네, 좋고. 힘보다 얘가 BA 비뉴이기도 하고 2018 빈티지 사실 좀 더웠는데 더운 것 치고는 그래도 산미나 이런 라이트함을 가지고 있는 네, 와인인 것 같습니다. 한번 테이스팅 해보셨나요? 혹시 이번 와인? 네, 이번에 제가 따라드린 와인. 저 설명 기대하고 있어요. 오래 걸릴 사실 오늘의 메인 와인은 이 두 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도멘드 람브레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알록스 고르동이 첫사랑 와인이었다면 도멘드 람브레이는 그냥 제 인생 와인이에요. 정말요? 아. 네, 사실 이 모레이 생드니보다 하나 더 높은 등급의 올드 빈티지 와인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같이 테이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을 한번 해서 사실 이렇게 소믈리에 생활을 하면 뭐 제일 맛있었던 거 뭐예요? 라고 하면 막 로마네 꽁띠를 생각하시고 하는데 물론 로마네 꽁띠도 맛있었어요. 테이스팅 했을 때 맛있었는데 정말 잘 익은 람브레이를 한번 마셔보니까 모레이 생드니도 사실 조금 인기 없는 마을이거든요, 한국에서. 네, 상대적으로 주베상베르 때는 다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모레이 생드니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는 생산자가 여기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진짜 생산자의 위대함을 느낀 게 사실 저는 람브레이였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오늘 그 작가님의 클로드 디가의 인생 와인도 있고 저는 이제 제 인생 와인도 간접적으로 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래서. 두 곳을 다 또 방문을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도멘드 랑브레를 다녀왔는데 띠에리 브루엥이라는 선생님이 도멘드 랑브레의 약간 산 증인과도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도멘드 랑브레가 되게 방치되어 있을 때 이 띠에리 브루엥이라는 선생님이 부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밭들을 사랑으로 케어하셔서 똑같은 이름의 동일한 이름의 클로드 랑브레라는 포도밭을 그랑크리로까지 승격시킨 장본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소유주가 바뀌는 동안 이 와인 생산자는 생산자로서 책임자로서 계속해서 계셨고요. 나중에 제가 갔을 때 이제 LVMH에서 인수를 하게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얘기를 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한 2년 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인생 와인인지 몰랐어요. 네, 제가 너무 그 티에리 브루엥 선생님은 정말 유쾌하고 너무 재치가 넘치는 분이셨고 그래서 안 그래도 소리 소믈리님이 제 책에서 그 띠에리 브루엥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발췌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낭독을 한번 부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제가 읽어야겠네요. 네. 근데 일단 와인의 그 맛이 정말 그 방금 딴 야생 딸기처럼 진짜 깨끗하고 건강한 그 붉은 베리 향 나거든요. 맛을 좀 느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는 분이시거든요, 선생님이. 네, 은퇴하셨어요. 저는 실제로 못 뵀지만 늘 강조하지만 난 게으른 와인 메이커입니다. 자연주의적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요즘 과학적인 것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난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건 포도밭 바로 앞에 살면서 그곳에 늘 있으면서 그때마다 확인하고 보살피는 것뿐이죠. 그게 전부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손보고 땅과 날씨에 모두 맡깁니다. 내가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포도밭 근처에 살며 귀를 기울일 뿐이에요. 그러고 나면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특히 자연주의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난 한 게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포도밭에서 그냥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봐야 돼요. 엄청나게 더 많이 확인하고 유기농으로 할수록 더 보살핌을 진짜 케어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드셔보시면 진짜 그 건강한, 제가 아까 그 맛을 굳이 얘기 드린 게 그 미묘한 차이를 꼭 와인을 느끼셔야 이 가격대의 가치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게 비록 어린 빈티지의 와인이라서 엄청난 복합미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입안에서 그 내가 방금 따먹은 듯한 신선한 그 건강한 가실, 네. 이 안에서 막 체리, 라즈베리가 막 같이 내가 약간 꽃밭에도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모래쌍드니가 약간 조금 중간에 껴가지고 좀 네임밸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랑브레 띠에리 브루엥 선생님
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도멘드랑브레의 모레생드니는 정말 이걸 한번 마셔보라고 얘기하고 싶고, 티에리 선생님의 와인이, 티에리 선생님 되게 재밌고 유머러스하고 하셨는데 와인을 딱 마시면 제가 약간 캉캉 댄스가 떠오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차밍하게 매력적으로 막 이런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은 좀 그런 스타일 아니셨는데 또 그런 좀 새로운 자아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의 정말 인생 와인인 클로드 디가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뵀을 때는 클로드 디가 선생님 정말 험블하신 분이셨거든요. 정말 농사꾼 같으신 분이셨어요. 너무 담백하시고 굉장히 귀족적이에요. 그분은 너무 험블하고 담백하신데 와인에서 느껴지는 자아는 너무 귀족적이고, 그래서 제가 나폴레옹 비유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공주들의 비유도 하고, 엘레오노르 공주 같기도 하고, 앙뚜아네트 얘기도 하고, 아닌데 그것보다 또 다른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여러 공주들을 하면서 막 되게 헷갈려 할 정도로 그게 참 재밌었어요. 이분은 너무 험블하시고 참 그런 분이신데 그런 또 와인이 나오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시네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여러 마셔보니까 조금 많이 닫혀있긴 한데 그래도 뭐 그 감안을 해. 근데 이게 또 섬세해서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디켄팅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저는 마지막 낭독하고 질문 받고 또 그 저 디플로마식 와인 테이스팅 방법 궁금해하신다고 해서 또 네, 한번 준비해보고 와 계시니까 전문가분이 와 계시니까. 어느덧 여행의 시작이자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다. 과연 이 여행이 가능할까 막연하던 때가 고작 며칠 전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 마냥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리고 모든 여정이 시작된 곳에 도착했다. 여행의 마지막 일정으로. 클로드 디가 와인이 운명의 와인이었다고요? 이본드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하필 클로드 디가 와인이었을까? 재미있는 일이네요. 워낙 소량 생산하는 양반이라 말이지. 포도바 와인은 아니고 주브리 샹베르탱 마을 와인이었어요. 오, 그렇다면 말이 되네요. 꼭 그렇지는 않았다. 클로드 디가 와인은 희귀하니까. 가격이 아닌 수량 자체의 문제다. 주브리 샹베르탱 마을급 와인이든 부르고뉴 레지오날 와인이든 와인을 전혀 모르는 관광객이 홍콩 거리의 와인숍에 들어가 많고 많은 와인 중 하필이면 홍콩에도 몇 병 들어와 있지 않은 클로드 디가 와인을 마시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나저나 그 와인숍 아저씨는 대체 왜 내게 클로드 디가의 주브리 샹베르탱 와인을 건넨 것일까? 생각할수록 물음표만 남는 질문이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놀랍게도 그 덕분에 무모하지만 부르고뉴 여행을 떠나게 되었잖아. 덕분에 내가 기차에서 아르망을 만나 클로드 디가 와인 이야기를 꺼냈고, 덕분에 이본느를 만났고, 이렇게 클로드 디가 선생님을 만나러 가고 있잖아.